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예산에 있어서 이제 편성만 하고 결산은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편성을 한번 더 보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산의 편성이 중주요, 중기중 135고 예산의 결산이 중기, 감정 2455거든요. 이 2455가 어떻게 되냐면 2월은 2월 28일까지, 2월은 2월 말일까지고, 그다음에 45, 2455, 455가 10일, 20일, 31일이에요. 그래서 2455, 2월 말일, 그 다음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예산의 결산 중기감정 245가 예산의 편성보다 좀 더 단순해요. 이제 뭔 말씀이냐면 예산의 편성은 중지요 중기중 135인데 중기사업계획서를 중앙간사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한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다시 이 중앙관서장한테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그러면 다시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즉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한번 보내. 그럼 기재부 장관이 다시 중앙관서장 갔다가 다시 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예산의 결산은 그냥 일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결산은 그냥 중앙관서장부터 시작해서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그러면 감사원이 결산 보고서를 검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주도해서 정부에서 이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다가 제출하는 식으로 그냥 일방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 예산의 결산을 보시면 먼저 중기감정 245 그래서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결산 보고서 이 결산 보고서는 이제 부처 결산 보고서죠. 중앙관서장이 부처 결서 자기네 부처만 자기네 부만 자기네 중앙관서만 그래서 자기네 부처 자기네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면 기재부 장관은 이 행정부 전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송부하죠.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5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감정 245, 중기감정 245, 245는 2월 말일까지, 그 다음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이렇게 나간다. 자, 가래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요. 예산의 이용이 입법 과목이고 예산의 전용이 행정 과목입니다. 이제 그게 뭔 말이냐면 여기 입법 과목 옆에 소관, 장관항 적어놨잖아요. 이 소관이 부처예요, 부처. 각 중앙 관서별 소관. 어느 중앙 관서의 소관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소관, 장관항이 입법 과목이고 또 세항목이 행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소관, 장관항, 세항목이 뭐냐? 예산의 목차입니다. 목차. 예산의 큰 목차. 가장 큰 목차부터 가장 작은 목차까지. 그것이 그 체계가 소관, 장관항, 세항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소관, 장관항은 국회 관할이고 세항목은 이 행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이제 총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관, 장관항을 바꾸려면 국회 의결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항목은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국회 사전 의결 없이 행정부에서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부에서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중앙 관서별로 그냥 맘대로 막 바꿨으면 안 되니까 기재부 장관이 적절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전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용은 입법 과목 간 바꿔 쓰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고 전용은 행정 과목 간에 바꿔서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만 그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 규정이 뭐 어떻게 되냐면 이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다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것을 네거티브 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할 수 없다. 네거티브, 부정적 그런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이 국회 사전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면 그냥 행정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전용은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알아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전용할 수 있다. 포지티브 형식이죠. 긍정적 형식, 긍정적 형식. 그래서 이용은 입법 과목과 바꿔서 쓰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고, 이용은 원칙적으로 네거티브로, 그래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용은 행정 과목 간 바꿔서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고, 행정 과목이니까 행정부에서 알아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앙관서장 맘대로 바꿔 쓸 수는 없고,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포지티브, 긍정적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서 운영 경비는 이게 이제 지출의 특례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지출의 원칙은 뭐냐? 지출의 원칙은 이런 거거든요.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 원인 행위라는 것은 정부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무관이 정부 계약을 작성하면 지출관이 그 계약서에 있는 계약 이행일에 지출관이 계좌이체로 지출을 하는 것이 지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 정부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출관이 그 계약의 이행일에 계좌이체로 이 집행을 하는 것이, 지출을 하는 것이 이 정부 지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사용하는 돈들 중에서 그냥 그런 엄밀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고, 또 그렇게 거쳐서는 도대체 사용할 수가 없는 그냥 쌈짓돈처럼 사용해야만 하는 성질의 예산이 있겠죠. 이제 그것이 뭐냐면 관서를 운영하는 기본 경비. 관서를 운영하려면 뭐 유리창도 갈아야 되죠. 또 뭐 갑자기 이 관서 방문한 사람들이랑 어떤 뭐 식사도 또 해야 되죠.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냥 쌈짓돈처럼 그때그때 써야 하는 것들을 저 지출의 원칙에 맞춰서 뭐 계약 행위를 하고 그 이행일에 계좌이체를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성질의 것들을 모아놔서 이 지출의 특례로서 관서 운영경비라고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서 운영경비 의의를 보시면 중간에 출납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서 지출관한테 그냥 받아서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 이 관서 운영 경비입니다. 그래서 관서 운영 경비의 사용 범위가 특안어분, 외워, 수직 공정위예요. 그래서 뭐냐면 특안어분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 근데 특안어분은 500만 원 이하인데 그 중에 수직 공정위는 500만 원 초과도 가능해요. 그리고 외여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안어분이 뭐 특수활동비, 안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500만 원 이하 경비에서 이 관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직 공정위, 그래서 수사활동비, 그 다음에 직접 소요 경비, 그 다음에 공과금, 정보활동 소요 경비, 위원회 참석비 이런 것들은 쌈짓돈처럼 그때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수직 공정위 이것은 500만 원 초과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외를 또 뒀고요. 그 다음에 외여가 들어갑니다. 외는 재외 공간 관련된 거. 재외 공간에서 뭐 그때그때마다 이 대한민국에서 돈 타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외 공간은 뭉탱이로 이렇게 떼주는 거죠. 또 여비 역시 이 관서 운영 경비로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관서 운영 경비의 관리를 보시면, 자, 관서 운영 경비는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지구대장 파출소장입니다.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 관서 운영 경비는 지구대장 파출소장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받아서 현금 카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번 현금 카드 뭐 직불 카드. 자, 2번 관서 운영 경비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은. 그래서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이 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터서 거기에다가 이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반납을 보시면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은 매 회계연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 20일이 왜 나왔느냐? 이 한 달을 셋으로 자르면 10일, 20일, 뭐 31일이 있잖아요. 근데 10일은 너무 촉박하고, 그렇다고 31일로 하면 한 회계연도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짧지 않고 너무 길지 않게, 그래서
20, 30일 중에서 가운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가운데는 15일이지만 세 등분 나눠 놓으면 가장 빠른 것도 아니고 가장 늦은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가 20일이에요. 그래서 20일로 해놨습니다. 자, 차량 관리를 보시면 차량 관리에 먼저 차량은 용도별로 전지 없순특이죠. 그래서 전지 없순특 여기에다 이제 수사용 차량을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전지 없순특 전용, 지유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입니다. 전지 없순특 하면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입에 잘 붙어요. 그래서 전지 없순특 이렇게 입에 붙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열쇠는 주간에는 과장이 차량 열쇠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됐건 그 다음에 무기고가 됐건 열쇠는 누가 관리해? 과장이 관리합니다. 대신 차량의 운행은 기관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열쇠 또 무기고 열쇠 과장이 그래서 경찰서는 이제 경무과장이에요. 경무과장. 근데 차량 운행은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관련해서는 차량 열쇠보다 차량 운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차량 운행은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차량 운행 시 책임자는 운사장이죠. 운사장 또는 운전사장, 운사장 또는 운전사장. 그래서 책임자가 당연히 1차가 운전자고 1차가 운전자, 2차가 사용자, 선임 탑승자, 사용자, 3차가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운사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소유계획 제출하고 그 아래 차량 교체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계획 제출을 보시면 시도청장은 다음 연도에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 말까지 차량 정수 소유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 아래에 차량 교체는 그때쯤 차량 교체 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계획은 빨리 3월 말까지, 차량 교체는 11월 말까지. 왜 그러냐면 그 아래에 불용 대상 차량을 보면 불용 대상 차량이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차량 교체, 어떤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지는 본청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경찰청에서부터. 왜냐?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차량 언제 몇 년씩 차량을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차량 줬는지는 본청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교체는 이미 본청에서 다 알고 있고 통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11월 말까지만 보고해줘도 괜찮은 것이고 대신 차량 소요 계획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숫자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량 TO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엄청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본청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빨리 3월 말까지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미리 3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맨 아래 매각을 보시면 시도청별로 공개 매각이 원칙입니다. 시도청별로. 그래서 경찰서 단위로 하지 않고 시도청별로 공개 매각이 원칙이고 이때 경찰 표시 도색을 제거해야죠. 악용되지 않도록 제거해야 되고 그 아래 전희경 신입 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 실시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그 아래 무기탄약의 회수 보관을 보겠습니다. 자, 무기탄약의 회수 보관은 회수가 있고 보관이 있고요. 또 강제 회수가 있고 임의 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강제적인 사항이 강제 회수랑 강제 보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또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 이 강제 사항이 징형사 술상기입니다. 징형사 술상기. 그래서 징계 대상이 된 자, 또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이런 사람들은 강제로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란 회수해서 다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보관은 보관했다가 그 사정이 지나가면 다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회수, 징형사, 회수해서 다시 안 주는 것이고, 자, 강제 보관 대상이 술상기입니다. 그래서 술자리 출입하려고 하는 경우, 또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하려고 하는 경우, 상사가 무서웠나 봐요. 뭐 평상시에 잘하지. 그렇죠. 자, 상사 사무실 출입하는 경우, 또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술상기입니다. 강제 보관 대상. 이때는 이제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관했다가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주는 것이죠. 아니 술자리에 가려고 그래.
술자리를 이 무기 가지고 가면 안 되겠지. 그러나 술자리가 끝나서 뭐 다음날 일하려고 하면 다시 무기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제 보관 대상은 보관은 강제로 하지만 다시 주는 것이 이 강제 보관 대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임의 회수 대상인데요. 임의 회수 대상이니까 회수할 수 있다죠.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첫 줄 끝을 보시면 임의 회수는 무기소지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한 경우, 즉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아래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의 회수는 무기소지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는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 거치지 않고도 회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사후에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된 올해 초에 새로 도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말고 두 번째 문장이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숙지해 주세요. 자, 가려 보시면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들 보시면 본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동이 있는데 본관동하고 민원동 사이에 또는 뭐 뒤쪽에 이제 통상적으로는 본관동과 민원동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건물, 좀 언밸런스한 조그만 건물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가 무기고고 하나가 탄약고입니다. 그래서 무기고와 탄약고를 분리해 놓으라고 한 것은 무기고와 탄약고를 한 곳에서 놔두면 만약에 탈취되면 한꺼번에 다 탈취가 돼가지고 위험하겠죠. 그래서 설사 무기가 탈취되더라도 탄약이 탈취되지 않으면 또 탄약이 탈취되더라도 무기가 탈취되지 않으면 위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탈취하려면 두 군데를 다 탈취해야만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또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하라고 해놨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 본관동 어느 사무실 한쪽 구석에다 해놓으면 첫째는 탈취되기가 쉽겠죠. 옆 사무실에서 뭐 벽 뚫고 들어가 버리면 누구한테 발각되지도 않고 탈취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다 놔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또한 바깥에다 놔둬야 응급하게 출동을 할 때 삭삭삭 양쪽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보안의 원칙이 알부조인데 한알부조로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을 한정의 원칙이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전파하라는 원칙입니다. 즉 알아야 하는 사람한테만 전파하라는 것이 이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를 한정하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한정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알부조. 알자 옆에 한자를 붙여서 한알부조. 한정의 원칙하고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은 이제 같은 원칙이죠. 네, 부분화의 원칙.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부분화, 쪼개라는 거죠. 쪼개라는 원칙이 부분화의 원칙이고요. 네, 보안과 업무 효율 조화의 원칙. 아니, 보안만 잘 지키면 뭐 다 그냥 1급 비밀로 하면 뭐 잘 지켜지겠지. 그러면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과 업무 효율 조화의 원칙. 보안과 업무 효율을 적절하게 해서 보안도 지켜야 되지만 보안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너무 막 터무니없는 보안 대책을 세우면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과 업무 효율 조화의 원칙. 그래서 알 부조가 보안의 원칙이고요. 자, 비밀을 구분할 때 기준이 뭐냐면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비밀을 구분합니다.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 비밀로 구분을 해요. 자, 맨 아래에 있는 대외비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대외비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를 대외비라고 해서 뒤에 이제 비자를 적어서 꼭 비밀처럼 보이는데 비밀이 아닙니다. 거기 대외비 정의를 보시면 비밀 외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아닌 겁니다. 대외비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급, 2급, 3급 비밀은 그 내용이 각각 단전막지해를 그래서 1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단전.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 그래서 막지. 그다음에 3급 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 해를, 그래서 단전막지해를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밀 취급권을 보시면 모든 경찰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3급 비밀 취급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조금 중요한 부서들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즉 그 부서에 배치됨과 동시에 2급 비치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조금 보안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서인 경비 경호 작전, 정보 보안 외사, 감찰 감사, 상황실 발간실 등이 이제 그렇고요. 자, 3번에 경찰 공무원은 별도로 비취인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특별인가 대상입니다. 별도로 비취인가증을 발급하지 않아요. 왜냐? 경찰 공무원 숫자가 엄청 많은데 비취인가증을 발급하면 그 많은 인원한테 비취인가증 발급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보안의 유해 요소가 되죠. 왜냐면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발급할 수는 있어요. 자, 아래 비밀의 보호를 보시면 이 비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국정원장도 나오고 기관장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조항들만 제가 이제 모아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면 좀 구분이 조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자, 국정원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해서 필요한 기관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암호자재 제작의 원칙 기관이 국정원장으로 해놨어요.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정원이 원칙적인 암호자재 제작 기관인데 국정원장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도 사용하는 기관의 장도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그 틀 안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 국정원장이 아니라 제작기관장에게. 왜냐면 이 제작이 국정원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기관장도 이 암호자재 제작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기관의 장이 암호자재 반납할 때는 국정원장이 아니라 제작기관장에게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2번을 보시면 비취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끝에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 조치 각 기관에서 해야지. 그래서 보안 조치 소속 기관장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1급 비밀의 보안 조치에 관해서는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만 해놨어요. 자, 3번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끝에 그가 생산한 비밀을 그 아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 각 기관장이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도 각 기관장의 관할로 해놨습니다. 다만 1급 비밀의 공개에 관해서는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그래서 역시 이것도 국정원장이 1급 비밀의 공개에 대해서는 좀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바로 위에서 공개, 기본적으로 기관장의 권한이잖아요. 다만 1급 비밀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공개 자체가 기관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 비밀을 공개해야만 할 때가 되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정원장이 아니라 기관장을 이렇게 해놨고요. 자, 5번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무상 반출이 필요한 때에는 역시 소속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 보안 조치, 공개, 그 다음에 반출, 이게 전부 다 기관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만 일정한 1급 비밀 이런 관련된 사항만 국정원장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안 조치, 그 다음에 공개, 그 다음에 공무상 반출 전부 다 기관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 비밀 분류의 원칙을 보시면 비밀 분류 원칙이 이제 외과 독립이죠. 외과 독립. 그래서 과도 또는 과소 분류 금지예요. 그래서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되 최저 등급입니다. 왜냐면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최저 등급이면 적절히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한다면 전부 다 1급 비밀이 돼버리는 것이죠. 전부 다 1급 비밀이 돼버리면 비밀의 보호는 철저히 할지 몰라도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왜냐면 최저 등급,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이니까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등급 중에서 최저 등급. 그래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독립분류 원칙.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해야지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하면 역시 또 다 1급 비밀로 가버립니다.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또 역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립분류 원칙, 다른 비밀하고 관련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비밀을 접수했으면 그 생산기관, 여기서 생산기관이 어디야? 그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그래서 외국한테 어떤 비밀을 받았어. 진짜 고맙죠. 고마운데 그 비밀을 그 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밀로 지켜주지 못하다가 누설되거나 그래 보세요. 그 외국에서 다시는 비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외국 비밀은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이라고 해서 생산기관, 즉 그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그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이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입니다. 자, 보호 지역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보호 지역이 보호 구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하고 대통령 훈령에서는 보호 지역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우리 경찰청 훈령에서는 옛날 명칭 보호 구역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 구역, 보호 지역 똑같은 용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보호 지역 안에 지구통이 있죠. 그래서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지구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구통까지만 숙지하지 마시고 지구통 감안금까지 숙지해 주세요. 감안금. 그래서 제한 지역이 일반인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제한 구역은 안내를 받아서 출입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통제 구역은 비인가자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구통 감안금, 이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자, 그 아래 통제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잘 보니까 거기에만 나오는 이 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엮어놨습니다. 그 엮어놓은 곳이 암기상무 조탐비입니다. 암기상무 조탐비. 그래서 암기상무 조탐비 글자가 나오면 그냥 다 통제구역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암호취급소, 정보보안 기록실, 그다음에 무기창, 무기고, 탄약고, 종합상황실, 치안상황실, 암호장비관리실, 정보상황실, 비밀관리실, 종합조회처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상무, 조탐비 글자가 어디라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찰서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을 이 통제 구역으로 해놓은 것이죠. 자, 밑에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대응하는 법률을 보시면 먼저 용어로서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를 좀 분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정보도 고쳐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정정보도 청구고요. 자,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어. 즉 반론, 나도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연예인이 길에서 싸웠는데 언론 보도에서 막 연예인이 그 주민을 엄청 때렸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 정정 보도는 내가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그렇게 보도했느냐, 이게 정정 보도고요. 반론 보도는 내가 때린 것은 맞아. 근데 나한테도 할 말이 있다 이거야.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한테 욕을 해서 내가 때렸다. 또는 우리 마누라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와이프를 때려서 내가 때렸다. 이렇게 나도 할 말이 있다.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반론 보도입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 반론 보도 구별을 해 주시고요. 자, 정정 보도 청구권을 보시면 자, 안날로부터 3개월, 이스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이 이
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안에서 사용하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권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이내예요. 자, 2번에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언론중재,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거 관련해서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면 이거 제도 완전 무용지물화 돼버려요. 아니 언론에서 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그걸 고의 과실, 위법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법에서부터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이 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하는 것으로 이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정정보도, 반론보도는 언론사 등 대표자한테 하는 것이고 조정과 중재가 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이것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한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조정과 중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하는 겁니다. 자, 4번에 언론사 등 대표자는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됩니다. 3일 이내. 즉, 이 언론보도, 언론중재,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 이것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해놨습니다. 왜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왜냐? 여러분 방송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송 한번 타면 뭐 전국에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전국에 다 나와버리고 또 나중에 재방송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막 국민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하는 국민의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속전속결할 수 있도록 언론사 등 대표자는 3일 이내 수용 여부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됩니다. 그 아래 언론사 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협의한 후에 7일 내 정정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 등 대표자는 3일 내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한다면 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그것을 인정한다면 7일 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됩니다. 자, 조정을 보시면 자, 조정과 중재가 있는데 조정은 어느 한 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그다음에 중재는 양쪽에서 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고 제기하는 것이 이 중재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한쪽에서 조정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양쪽에서 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뭐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어느 한쪽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재는 양쪽에서 따르기로 합의하고 제기하는 것이 중재입니다. 그래서 중재는 이 결정이 나면 이 실제 재판의 결과처럼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자, 그래서 조정을 보시면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내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서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 신청을 취한 것으로 보고 또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서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래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즉 불출석하면 불출석자의 불이익으로 불출석하면 불출석자의 불이익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아래 언론중재위원회로 보시면 40명 이상 90명 이내 중재위원회로 구성되고요. 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즉 그래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관이 어디야? 언론기관을 담당하는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광부 장관이 이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위원장 1명 이건 맞는데 그 밑에 부위원장이나 감사는 2명 이내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2명 이내로. 또 중재위원회에서 호선해요. 그래서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감사도 전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유언에 관련된 걸 말씀드릴 때 호손 중국인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호손 중국인 즉 호손 중국인 호선은 손부터 호손 중국인 손부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중국인 중이 언론중재위 이겁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인권위원회 그렇게가 이 위원장 호선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회 임기는 각각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위원회 위원이 2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3년으로 되는 경우가 몇 개 있더라. 그것이 삼국자 소중이죠. 삼국자 소중. 그래서 국경위, 자경위,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또 언론중재위원회. 그래서 삼국자 소중, 소중이 위원회 임기가 3년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는 2년인데 삼국자 소중은 위원 임기가 3년이다 생각해 주시고 자, 아래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를 보시면 자, R 마크는 결혼 생활에 비교해서 그래서 단란하고 행복스럽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에 비유했습니다. 즉 결혼 생활에 마크한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마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G 크랜던은 공생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G 크랜던을 눈으로 막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공생 아니에요? 공생? GC 공생이네. 또 설사 지가 없더라도 공생이야. 비슷해. 앞뒤가 왔다리 와리가리해서 공생을 뒤집어 놓은 거 쓴 것 같아요. 그래서 G 크랜던 공생관계로 봤고요. 자, R 에릭슨은 양자가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 섞여서 이 사회의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에릭슨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에릭슨이 이 경찰과 대중매체를 합해서 엘리트 집단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설사 여기에 엘리트 집단이라는 말이 빠진다 하더라도 뭐 도덕을 규정 짓는 게 뭐야? 엘리트적 그 위치를 점하니까 규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사 엘리트 집단이라는 말이 빠진다 하더라도 범죄, 정의, 도덕을 규정 짓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에릭슨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